네,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 콘서트 다담. 애절한 선율이 매력적인 장지연의 해금 연주로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담지기 이유경입니다. 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참 감사할 일이 많은 달이죠.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왜 꼭 이런 날이 되어야지만 표현을 할까? 평소에 표현을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마음속에는 품고 있지만 꺼내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함께 오신 분들과 서로 마주보고요. 네, 마주보고요. 다담 함께 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인사를. 네. 네, 그럼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분 좋게 출발하는 5월의 다담인데요. 오늘 다담에서 만나볼 이야기 손님은요, 우리 결의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자 스승인 분입니다. 세종대왕을 연구하고 알리기 위해 힘쓰시는 분인데요. 세종 즉위 600주년을 맞아 세종시대 천문과학유산이라는 주제로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라고 합니다. 북원태 학장이자 세종이야기꾼 장현근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제가 북원태 학장이자 세종이야기꾼이라고 선생님을 소개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객님은 오른편에 화면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2014년 2월까지는 저도 현직의 과학교사였습니다. 그때 명예퇴직을 하고 미래형 학교를 세우고 싶었어요. 미래형 학교는 특별히 건물이 필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미래형 학교 이름이 북원태학인데, 요즘 학교 교육의 어떤 대안으로서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학교 안에 이런 어떤 대안으로 개발된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북원태학을 세웠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생태주의를 근본으로 해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자연, 지리, 사회, 문화, 역사 이거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그러한 통합교육을 통해서 신실학 운동을 하자고 하는 게 북원대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숲으로 가는 학교라든지 또 강 따라 떠나는 인문학기행에서 강을 매개로 해서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접근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야를 중국으로 돌려서 바래만 요하기행이라고 예담 박지원이나 담원 홍대용의 그러한 이 연행록들을 배경 삼아서 새롭게 이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바래만 요하기행이에요. 이 요하기행을 만들어서 지금 숲을 3차례 다녀왔고 앞으로 올 여름에도 3차례 더 들어갑니다. 또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북원대학의 최상의 목표가 자주 통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새롭게 정립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게 우리 의병항쟁하고 독립운동사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항일의병 전쟁지를 전국을 찾아서 연수를 한다거나 또 그거를 배경으로 만주 지역에 가서 독립운동사를 안내하는 일들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 또 제주도나 강화도나 남한산 등과 같은 이 국난 시기에 대처했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각종 많은 고대 국가의 성들, 그러니까 공주든 경주, 부여 뭐 이런 곳들의 어떤 답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소개해드릴 것은 여기 저랑 함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국에 있는 우리의 제중 동포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문화공동체 후원회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약 150여명 스님들이 함께 이 일을 해서 통일 이유를 보고 동포를 후원하는 일들을 전개하고 있는 곳이 북원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대안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른들도 수업을 다 듣는 거죠? 제가 주로 진행하는 거는 이제 주로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교수님들에게 이런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선생님들이 이런 접근한 뒤에 아이들에게 이거를 적용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교육 운동으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종 이야기꾼이시잖아요. 네. 저는 세종대왕 하면 10,000원짜리 지폐 그리고 한글 또 훈민정음이 떠오르는데요. 세종대왕 어떤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실 건가요? 세종대왕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 업적이 있지만 오늘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영역은 천문과학이에요. 그 천문과학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오는 동안에 가장 번성시킬 수 있었는가? 그 철학적 배경은 뭔가? 어떤 정신으로 이런 걸 해냈을까?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세 가지 측면에서 흥경각 그리고 첨성대 오늘의 주인공인 안구일구 세 가지를 매개로 해서 그 안에 담긴 정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근데 천문과학유산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사실 역사 시간에 세종대왕 많이 배우기는 했지만요. 막상 세종대왕을 설명하려고 하면 표현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 대왕을 보고 계시죠, 오른쪽에. 네. 보고 계시는데 좀 큰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객들께서도 주머니에 혹시 10,000원짜리가 있으면 잠깐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저는 미리 준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도 준비를 했으면 좋았는데요. 네,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돼요. 이 10,000원권 지폐는 제가 이제 그 작년에 경기전에서 그 태조대왕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에서. 훗날 한 300~400년이 지난 뒤에 전 세계에 있는 지폐를 모아놨을 때 가장 철학적이고 우주적이고 그리고 어떤 하늘을 담아낸 지폐가 전국에도 전 세계를 봐도 없습니다. 저건 제가 판단할 때 그냥 하나의 문화재가 될 거예요. 훗날 그런 측면에서 이 세종이 위대한데 뒷면을 한번 볼까요? 이 뒷면을 보면 바탕화면에 우리 다담지기님도 한번 보세요. 네.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가까이 본 적 없으시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제일 밑바닥에 뭐 보이나요? 제일 밑바닥에요? 네, 제일 밑바닥에 지금 이 부분인데 이쪽 부분 네. 뭐가 보여요? 어느 부분이죠? 네, 이 부분. 이건 별자리 같아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별자리가 들어있어요. 바로 이 정면에 이 지금 하나 예로 걸어놨는데 네.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저게 국보는 아니지만 저 후대에 나온 거지만 바로 국보 228호가 뒷면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전개해 갈 때 뒷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태조 이성계의 천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앞면에는 애민정신의 세종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다담지기께서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세종은 이 이후에도 많은 일을 했죠. 네. 많은 일 중에 앞에 특히 여기가 우리 국립민속국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뭐가 있는지 돌아봤는데 돌아가 보니까 편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종 때에 그거를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그 편종의 소리를 분별해내서 세종이 지시할 정도입니다. 박연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네. 악이라를 정리하는 저기 말한 것 중 핵심이 이제 집현전이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고 세계 기록유산인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오늘 제가 소개할 과학기술 발전을 이뤄낸 분이고 또 불교에 대해서도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졌잖아요.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방에 사국은 육진이라고 하는 걸 압록강 두만강까지 개척을 해서 확고하게 우리 영토로 자리하고 또 대마도를 정벌해서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또 선언하기도 하고 그뿐이겠어요? 우리의 토양에 맞는 의학, 그 향약식 전방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의 농사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제 얘기대로 보면 세종은 전부 우리, 나, 내 땅,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게 계속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이 전주사고라고 하는 사고를 2개밖에 없었는데 당시에 전주하고 성주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게 이제 훗날 살아서 임진왜란때 다 타버렸는데 세계 기록유산으로 우리가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아,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요. 저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런 기억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세종대왕의 업적을 다 이야기하면 1박 2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주제는 딱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첨성대. 경주를 떼오르지 마시고요. 세종 때도 첨성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완성의 의미가 오늘 소개할 안부일구가 되고, 그리고 정신의 의미가 바로 흥경각이라고 하는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옥루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실 첨성대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천문과학유산 하면 저희가 서양의 기술을 먼저 떠올리는데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천문과학유산이 있었다고 하니까 네. 참 뿌듯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먼저 네, 첨성대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화면에 보시면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실어놨어요. 시작, 결실, 정신. 이 세 가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 주자만 제가 뽑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경복궁 안에 있는 흥경각입니다. 조선시대 흥경각하고는 다르고요. 대원군 때 새로 복원이 됐기 때문에 세종 때 흥경각은 이거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흥경각인데요. 네. 흥경각은 지금 이게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서경에 요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흔히들 제왕이 모델로 삼는 임금이 있다면 중국의 요순시대를 많이 들죠. 그 내용이 바로 이 서경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바로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명희화 흠약 호천, 저 지금 한문을 보고 읽어요. 한글이 아니고. 역상 1월 상신 경수 인시라고 하는 글귀에 역대 제왕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임금들이 제1덕으로 삼아야 될 게 하늘을 우러르고 백성들에게 하늘을 연구하는데 때, 시간을 주는 것을 제1로 삼았어요. 그래서 세종이 마지막에 흥경각을 짓게 하고 이 천문사업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지금 옛 그림인데요. 이 안에 간이 됩니다. 이 지금 경회루가 보일 거예요. 중간 부분이 다 경회루입니다. 경복궁을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밑에가 다 흥경각이에요. 이거는 임진왜란 당하기 전에 이렇게 세워진 건데, 예, 그 다음에 약간 첨성대 물어보셨는데, 제가 네. 우리 다담직인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첨성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사실 경주의 첨성대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예. 경주 첨성대 하면 경주 첨성대 하면 별 보는. 별 보는 거. 네. 핵심을 짚었네요. 시나리오 없는 제가 당황스럽게 질문을 드렸는데, 오래전에 제가 첨성대를 이제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고, 지금 현재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세종실록 말고 우리 연려술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연려술기술이 여러 권인데 그 중에 이렇게 전고라고 하는 부분에 천문을 담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이제 첨성이라든지 또 의상이라든지 역법이라든지 걸 다루고 있는데, 세종실록에 나오지 않는 저 이야기에 1420년, 올해가 즉위 600주년이니까 네. 1418년에 즉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1450년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이제 20년에 즉위 2년 만에 3월 달에 내관상감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것처럼 첨성대를 세워라. 네. 그러고 나서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종이 첨성대를 통해서 10년간을 준비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가서 천문학자 윤사홍과 함께 관측도 하고, 하늘에 혜성이 나타났을 때 임금에게 보고하니까 즉시 세종이 이 첨성대에 가서 혜성을 관측합니다. 대단한 임금이죠. 그리고 고기반찬 줄여라. 네. 음악을 줄여라. 그랬더니 7일 만에 혜성이 사라졌다. 그런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가짐을 그렇게 겸손하게 하늘을 받드는 자세를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성대 얘기는 여기까지. 네. 선생님, 제가 이게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하늘이 맑았나 봐요. 첨성대에서 해성까지 다 보였나요? 별자리가? 근데 다람쥐님 해성은 지금도 맨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죠? 아 정말요? 아 제가 요새 밤하늘을 안 봤나 봐요. 맨눈으로 잘 보입니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양부일구 예.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안부일구는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리고 세종이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1438년에 천문을 완성하는 19년이 걸렸어요. 그럼 오늘날 같으면 할 수가 없겠죠. 5년 단임제라든지 하면 뭘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세종은 32년 동안을 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장구한 대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426년에 바로 이 앞에 그림 보이죠? 천상열차 분야 지도고 여기에 보면 이 부분에 하얗게 제가 잠시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기에 보면 요거 보이시나요? 많이 보이죠? 크게. 네. 이게 바로 노인성입니다. 노인성은 보면 장수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세종은 직접 본인이 노인성을 관측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천문학자를 보내야죠. 그래서 보내는데 백두산, 설 한 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설 한 점, 그리고 한라산으로 보냅니다. 이거를 1425년부터 계속해서 1430년에 완성을 해요. 드디어 노인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세종 즉위의 기간뿐만이 아니라 조선왕조가 영원하라는 의미. 그리고 임금인 내가 노인성을 봤다고 하면 그거는 백성들에게도 장수를 의미하게 돼요. 모든 면에서 노인성은 어떤 정신적 이 사유의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게 하고 이거를 토대로 천문 왕국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1430년에 이제 완성을 하고 2년 뒤부터 이제 결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테스크 짐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점 하나 보이나요? 까맣게? 네. 이게 지금 노인성입니다. 그러면 이 윤상이라는 분이 드디어 1430년 추근날 관측을 해서 도록을 만들어 가지고 올렸다는 게 나오는데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이건 제가 그렸어요. 삼방산 아래에서 2017년 2월 12일 저녁 8시에 관측을 해서 그린 거고 요거예요. 이때밖에 안 보여요. 여기서 현대 천문학의 별자리인데 이게 지금 노인성입니다. 이 자리 거의 지평선 붙어 있죠. 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 제가 찍은 거거든요. 올해 2월 17일 날 바로 이 왼쪽에 성산이고 오른쪽이 석지코지예요. 거기 위에 떠 있는 거 하나 보이죠? 이게 지금 노인성입니다. 오늘 오신 관객들은 저걸 봤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은 더 장수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대천문학의 별바라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노인성 찾는 거고 제가 관측해서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관측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걸 실패를 거듭거듭 하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년부터 마지막에 1438년 1월 7일 아까 철학, 흠경이라는 철학을 담은 흠경각과 그 안에 옥루를 설치하면서 천문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19년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것은 네. 한글이 만들어지는 게 1443년인데 이 시기에 명에서 뭔가 감지를 하고 조선을 아마 감시차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세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43년에 빨리 가내대를 헐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조선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걸 좀 두려워했나 봐요. 네, 제대로 짚었어요. 두렵기도 하지만 천문은 아까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황제. 네, 황제. 황제가 다루는 게 천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동지사를 중국에 보낼 때 그들이 하는 일은 달력을 받아오는 일이에요. 역설을. 그래서 동지에 가서 받아와서 새해 되면 그걸 다 복사를 해요. 전 관공서에 뿌려주는 역할이 동지사의 역할인데 그거를 감히 받지 않고
조선 나름대로의 역사 달력을 만들겠다고 한 거잖아요, 세종이. 그럼 이건 뭐예요? 4대 국가의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 비밀리에 했다가 이게 이제 감지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중국 사신으로 하여금 포기하는 것이 불가하다. 경복궁 경호일이 뒤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허르라고 한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네. 예, 이렇게 해서 첨성대라고 하는 걸 짓게 한 뒤에 18년 동안 이런 장구한 작업을 완성해낸 게 세종의 정신입니다. 물론 그 안에 천문학자, 수학자, 엔지니어, 장영실 같은 기술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세종의 정신이 바탕이다. 조금 전에 얘기한 안부일구. 네. 아, 선생님, 그런데 그 세종시대에 지어진 첨성대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경주시대, 경주에 있는 첨성대와 모습이 비슷한가요? 현재 그 첨성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 네. 이 1432년에 간이대를 완성을 하는데, 그 간이대는 12년 만에 완성한 거고, 첨성대는 그 흔적은 없지만 이 세종대왕이 저녁에 나가서 천문학자하고 논하고 별을 보고 해성을 보고 했던 곳은 기록에는 남아있어요, 연료실 기술에. 그런데 그 흔적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인이 갖고 있는 경복궁 내에 그 관상가암대 천문대터라고 하는 사진이 아까 제가 살짝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건 있지만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아쉽네요. 네. 그럼 이제 양부 네, 일부로 오늘 넘어가 본론 볼까요? 남부일구로 갈 텐데, 갖고 네. 계신 거 있죠? 요거. 선생님, 저도 한 장 주세요. 네. 하셨네. 사실은 제가 이걸 2010년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특허청에 실용신안으로 하려고 했더니 60만 원이나 든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전국을 돌아다니면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여기 관객들이 이제 우리 문화유산을 보는 소양이 많이 높아질 거예요. 쉽게 빨리 좀 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이렇게 중심에는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타. 그리고 땅은 황색이죠. 황. 네. 그 다음에 하늘은 파랗게 해놨고, 이거를 전통적으로 동북서남 중앙에 오신을 배치해서 인간 세계를 지켜준다는 믿음. 저게 오신도입니다. 사신도에서 오신도까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써놓은 게 위에 보면 24방의 구성이 있죠. 네. 24방의 구성인데, 이 24는 시간도 되지만 방향도 돼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먼저 12지. 네. 한번 해볼까요? 자축인묘 시작.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네, 마치 서당에 와 있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 12지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작은 이제 앞에 동그란 원이 보이잖아요. 천상열자 분야지도. 네. 저 외곽에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지 다음에 24방이니까 12개 남았죠? 네. 12지는 다 쓰고, 그다음에 하늘이 천간, 10간이에요. 네. 그 중에서 무기는 빼요. 무서우니까. 갑을 병정? 경신임계. 아니네, 원판대로 해주세요. 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경신임계. 임계잖아요. 네. 이 중에서 무기는 뺍니다. 빼는 게 아니라 사실 중앙 배치예요. 2개씩 5방향에 들 때. 그래서 안 나타나는 뿐이에요. 넣어볼까요? 보이죠? 네. 묘, 토끼 자리가 중심이에요. 거기에 갑을, 그 다음에 오, 말 자리가 병정, 그 다음에 닭 자리 유죠? 네. 경신, 그리고 자, 쥐죠, 쥐. 네. 그 자리에 임계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동쪽이 청이잖아요. 청인데 만약에 갑신년, 갑오년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때는 청말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동쪽이 푸른 거잖아요. 그래서 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갑술년, 갑오년 그러면 여기가 갑이니까 묘 옆에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로 시작해서 저기에 있게 되면 청색을 붙여서 청말이 되는 거예요. 그 애가 말띠가 되면. 그렇게 붙이는 원리가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개 남았어요. 20개 채워졌잖아요. 그럼 네. 이거는 어디서 넣냐면 8개에서 가져와요. 그 8개 중에 건태리진, 송감, 감군이라는 8개 중에 4개만 가져오는데 어떻게 배치되냐 보실까요? 자, 건, 간, 손, 곤 배치됐죠. 이 자리가 우리의 천문과학유산의 다리를 대는 곳입니다.
천문과학유산에 다리를 저 4개의 8개 중에다가 다리를 받쳐요. 그런 규칙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이 안에 제가 24절기를 표현을 해 넣는데, 자, 추나추동 지금 넣고, 그 다음에 추나추동 사이사이에 45도 간격으로 각각 계절에 들어가는 의미가 들어가요. 봄에 들어간다 뭐예요? 입춘. 여름으로 들어간다. 입하. 가을로 들어간다. 입추. 겨울로 들어간다. 입동. 그렇게 해서 지금 24절기 중에 8절기를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채워보면 대칭으로 소한대한, 소서대서 이 중심점으로 배치가 돼요. 그 출발이 맨 위에 동지고 밑에 하지가 됩니다. 이런 체제로 하게 되면 굳이 절기를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조선시대 백성들에게는 이 절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농사를 짓습니다. 이걸 모르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고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24강의를 다 채워놨어요. 이게 안부일부예요. 여기다가 침만 걸어놓고 네. 그림자가 생기게 하고 가운데는 오목 파면 안부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기까지는 10몇 년이 걸렸는데, 잠깐 안부일부 얘기 이제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게 이제 안부일부를 2년간 연구할 때 측정한 거, 장영실처럼 해본 거예요. 2년간. 해 그림자가 막 달라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중에서 2년간을 한 뒤에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매달 코드를 계산하고 그거를 저렇게 투영을 하면 안부일부가 태어난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대로 볼까요? 밑바닥 보세요. 이건 하늘인데 위는 아래로 투영하면 밑에 반절, 반구 보이죠? 반절. 축구공 네. 반절 자른 것처럼. 네. 저게 바로 안부일부예요. 이거를 알아내는데 10년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안부일부 제작 원리를 접근해서 밝혀냈는데, 선을 보세요. 빨간 선. 2개씩 대칭되죠. 보이나요? 네. 그리고 대칭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와 뭐가 대칭이 안 되나요? 맨 위에 동지 보이죠? 네. 맨 위에 동지. 네. 맨 아래 하지 보이죠? 동지와 하지는 해가 축으로 갔다 최저로 내려오는 거라 2개가 겹치지 않아요. 그러나 나머지 22절기는 2개씩 똑같이 겹칩니다. 해가 왕복운동하기 때문에 절기별로 겹쳐요. 그래서 13줄이면 1년 365일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오른쪽 보세요. 이제 이게 세계 최고의 걸작 안부일부입니다. 가로줄 보이죠? 네. 줄 보이나요? 맨 위가 동지선이에요. 맨 아래가 하지선이에요. 해가 위에 뜨면, 낮게 뜨면 그림자가 위로 가겠죠. 해가 높이 뜨면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 아래가 하지, 맨 위가 동지예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11줄이 들었어요. 그러면 양쪽으로 24절기가 반씩 배치되니까 13줄이면 1년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일 차이로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걸작이 안부일부인데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우리만의 방식이 세종대에 나온 거예요. 자, 이 부분 보이세요? 24절기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가로줄 13줄, 세로줄은 시계, 가로줄은 달력. 백성들이 한자 모르잖아요. 네. 저 어려운 별자리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을 배려한 기후가 안부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녀석이 바로 오른쪽이 제가 중국 그 고관상대, 북경의 고관상대 찍어온 원나라 앙이라고 하는 모형이에요. 그거를 본땄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창안해낸 게 세종대 과학이다. 그래서 안부일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계속 더 알고 싶고,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네, 그래서요.
지금까지 세종대왕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세종대왕은 천재였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천재입니다. 근데 또 아까 소개해주신 뒤에 천상열차 분야지도, 네, 이름이 어려워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보면 이건 또 태종이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태조, 네. 네, 그럼 할아버지 태조도 백성들이 절기에 맞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이 달력을 만들었다는 건데, 예, 맞아요. 태조와 세종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태조 이성계, 태조대왕은 네, 하늘이라면 네, 세종대왕 이도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의미는 이제 천명이라고 해서 권위를 상징하는데, 네, 세종은 땅을 향한, 백성을 향한 애민이라고 제가 비교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10,000원짜리 지폐에서 앞면 세종과 뒷면의 태조의 어떤 비교로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차이점은 저 오른쪽에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왼쪽은 물론 이제 탁본으로 해서 목판본이에요. 저거는 이제 영조 때 만들어가지고 120분가 이렇게 만들어서 퍼뜨린 게 있는데, 그거에 이제 한 장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땅에다 놓는 거고 왼쪽은 하늘에다 올려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했는지 그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정면에 이 지금 천상열차 분야지도 윗면에 보면 여기에 조명이 혹시 될까요? 이쪽에 맨 위에 보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해가지고 이 부분 있죠? 보이시나요? 우리 관객분들?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 이쪽 부분을 지금 여기에 제가 옮겨놨는데, 네. 이 그림 제가 그린 게 아니고 그림분이 따로 있어요. 아마 밑에 그 인용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천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왕의 권위와 조선 왕조의 상징성이 돼요. 왜냐하면 아는 것처럼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지식인들이 거부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는 아직 최종 윤허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 뭔가 필요해요. 권위를 상징할 만한, 내가 하늘의 명을 받아서 조선 왕조를 창업했노라고 하는 상징성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천문도입니다. 근데 이게 1300 즉위한 92년 이후에 고구려 천문도가 태조대왕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역성혁명으로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백성을 통치할 수 있다고 하는 권위를 부여받게 한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고 저하고 함께 한번 이 국보의 220호라고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글을 보면 두 개가 대칭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준이에요. 하늘의 별자리는 단시간에 변하지 않는 거니까 기준이고, 요거는 날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읽고 농사를 하고자 하는 건데 볼까요? 네. 이게 5월 21일 지났죠. 네. 그리고 6월 6일이 되면 망종이에요. 현충일날이. 그 망종이면 모내기 해야 되는 거예요. 보리를 펴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혼, 저녁 혼자고, 이기라고 하는 건 날개라는 뜻이고 효라고 하는 건 새벽이에요. 우는 겨누자리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저녁에는 날개자리인 익수가, 새벽에는 효수가 남중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시기가 5월 21일이니까 5월 20일 소만 때는 이 별자리가 하늘에 내 머리에 초저녁과 새벽에 온다. 기준이 딱 서지요. 그럼 날짜를 파악하는 기준이 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소만은 햇볕이 꽉 차고 그 다음에 곡식이 이렇게 가득 넘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날씨 속담에 소만 바람에 설 늙으니 얼어 죽는다는 것도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절기 하나를 진행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갔죠? 네. 뭐로 되어 있냐면 이제 15일 지나니까 이 별자리도 지나가고 망종입니다. 이제 곧 망종 돼요. 네. 그러면 망종 때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혼, 진, 효, 녀중 이런 말이에요. 초저녁에는 진자리가, 새벽에는 여수라는 별자리가 남중한다. 그럼 이걸 보고 뭐 하라고 하냐? 네. 까끄라기 곡식을 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모내기를, 저도 모내기 망종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또 한번 가볼까요? 이제 하지 돌아오죠. 6월 21일 하지 때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별자리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이죠? 그러면 하지 때는 6월 21일 격이고 혼항, 효, 위라고 하는 건데 무슨 뜻이에요? 이때 보리 안 되면 보리가 한갑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못 먹는다는 뜻입니다. 하지 감자를 캐서 먹는 거고. 자, 그럼 백성들도 이런 말은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백성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려워요. 어렵죠? 네. 절대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똑똑한 백성들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여기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진행됐죠. 네. 45일간. 그러면 하늘의 별자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늘의 별자리는 이렇게 진행됐죠. 네. 그러면 별자리는 하늘에 있는 기준이 되고, 여기 있는 천이라고 써있는 이것은 24절기를 나타내는 설명문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하겠어요? 임금하고 천문학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그냥 별자리 그림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다는 달력이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죠. 이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의 별자리. 서양의 제우스 신화가 나오는 88궁의 그런 별자리 있다면 우리에게도 북부의 220하고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다 정도만 하고 머무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 하늘과 땅의 차이에서 손자는 바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세종이 만든 안부일부에는요, 안에 자축인묘를 한자로 쓴 게 아니고 네. 짐승 머리를 넣었어요. 아. 그리고 공중시계에는 종묘와 해정교 다리에다가 내려와서 백성들이 알 수 있게 아. 설명문에도 네. 이로써 백성이 만들 수 있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 관객분들 한번 보세요. 임금의 상징이 시예요. 천. 그런데 그 시를 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네. 이거는 파격을 넘어서 혁명이에요, 혁명. 시계를 공유한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읽게 한 거잖아요. 줄 그으면 할 수 있잖아요, 13줄. 네. 세로 줄 그으면 15분씩이에요, 한 줄이. 이 한 줄은 15일씩이고, 그럼 한 줄 사이가 15일이면 반 나누면 7.5일이고, 3등분 하면 5일씩이고, 4등분 하면 1.5일씩 이렇게 간다고 하면 1, 2일 사이로 달력을 읽어낼 수 있어요. 아. 그게 우리 안부일부거든요. 이게 지금 세종대는 왼쪽의 그림이고 이건 효종대 거예요. 왼쪽은 세종대 거고 임진왜란 때 없어졌고요. 그래서 임금의 천상열차 분야지도인 태조의 천명과 세종의 백성을 향한 땅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내준다고 하는 것, 시간의 권력을, 대단하죠. 이게 세종과 태조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그런데 세종은 애민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많은 천문과학유산을 남겼을까요? 우리 다남지기님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선뜻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선뜻 생각하기에는 그 시대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정답입니다. 네, 현장에서 많은 상품을 감사합니다. 네, 세종대왕을 받았네요, 제가. 진짜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요? 세종 때만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훗날 이제 효종 때 서양의 시연력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방법의 기기들 만들어내고 또 숙종 때도 만들어내고 또 현종 때는 세계 최고의 걸작품인 혼천시계를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다른 임금들도 그런 일을 했지만 왜 이렇게 세종은 유독히 그거를 많이 만들었는지 같이 한번 가볼까요? 그림을 통해서. 이게 여주 영릉에 있는 세종전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이제 세종 임금이 누워 계시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앞마당에 이렇게 거대한 조선 세종 때의 방법으로 복원을 했어요. 우리나라 천문학자, 현대 천문학자들이 중심들, 특히 충북대가 이 일을 많이 앞서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복원을 한 거예요. 제대로 다 복원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안에 1432년 드디어 1420년 천문학자들을 불러서 내감해서 서로 토론하다가 12년 뒤에 첫 나오는 게 저 오른쪽 겁니다. 관천되고 오른쪽에 간이에요. 이게 뭐냐? 하늘을 보는 기본 도구예요. 하늘의 위치를 찍어내야 어디다가 표시할 거 아니에요. 네. 위치, 내가 어디에 있는 위치. 그거의 처음 도구가 간이고 이 간이를 축소한 게 밑에 용이 이렇게 받들고 있죠?
아래 거. 네. 요거 밑에 지금 이게 지금 레이저 지식이 빨간 게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 위에가 간이라면 아래는 소간이에요. 휴대하기 좋게 더 축소해서 만든 건데 구조는 똑같아요. 각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상을 재는 각도기는 방해각하고 고도만 재면 되고요. 하늘은 그렇게 잴 수가 없어요. 하늘의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향해 있는 건 하늘을 재는 거고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은 땅을 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43년에 혼천이가 나옵니다. 10,000원짜리 뒷면. 네. 보이나요? 네. 이게 1433년에 나오게 돼요. 이 안에 모든 게 들었어요. 안부일구도 이미 이 안에 들어있고 하늘의 운행이 다 들어있습니다. 38년 옥루도 바로 이런 원리를 표현한 거고요. 건물 안에다. 자, 이 10,000원짜리의 혼천이. 사실은 세종대 혼천이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1669년에 송혜영 천문학자가 만든 거고 세종대는 안에 지구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무 막대기에 구멍 뚫린 규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혼동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물시계. 이거 익숙하죠? 네. 옛날 90,000원짜리 어딘가 볼까요? 이게 이제 서울 덕수궁의 지하에서 제가 찍어온 건데 이게 작용된 모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그림 그린 거고 요 옛날 거 10,000원짜리 기억나시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요거 있죠? 네. 이게 작용는 줄 아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안에 이 부분밖에 아니에요. 저 위에 징, 북 다 있죠? 네. 시간 되면 징 치고 짐승들이 나와서 징 치고 북 치고 막 이래요. 그렇게 만들어는 자동 물시계. 조선의 표준 시계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시간을 조정하고 맞추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대문 안에 징을 쳐서 북을 쳐서 시간을 알리고 아침이 송행해도 된다. 성문을 열어라 뭐 이런 표시할 때.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안부일보 친구로 자랑하는 거고. 네. 이렇게 이제 현장에 가면 이건 제가 여주대학교 그 교수님들 안내할 텐데 이렇게 현대판까지도 다 복원해서 만들어놨어요. 현장에 가면. 자, 그 다음에 낮에는 해를 보고 하면 되는데 밤에는 뭘로 보고 시계를 잡아야 돼요? 별? 별. 상당한 실력이네요. 네, 착착 맞아요. 별인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북극성 중심으로 해서 북극성을 이 기계에다 맞춰놓고 그 인근에 있는 별을 하나 찍은 뒤에 걔가 시간에 따라 회전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몇 도 지나가는가 각을 계산하면 시간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일성정시라고 하는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휴대용인데 말 타고 다니면서도 볼 수 있게. 그래서 위에 거 2개는 왼쪽에 현주이고 오른쪽에 천평이고요. 저 하얗게 보이는 물을 채우게 돼 있어요. 물을 채워서 넘치지 않아야 수평이 맞는 거고 그리고 저기에 끈을 매달았는데 실을 저기 북극성을 향하게 돼야 돼요. 그래 딱 맞춰놓으면 물 흐르지 않게 딱 하면 수평 맞고 북극성 향하면 여기에 가는 그 실 보이나요? 오른쪽에? 그 실 그림자로 시계를 읽게 돼 있는 구조예요. 아래 거는 이제 정남 1구라고 해서 남쪽을 찾아내는 기계입니다. 이런 기계들을 본 적 있나요? 학교 다닐 때? 아니요. 안부일교는 보셨죠?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마 생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이 다 세종대에 만들어진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438년 1월 7일 날 왔습니다. 대왕 세종에서 옥루를 버리고 최만리랑 이렇게 대결하는 장면이 드라마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흥경각 안에다가 장영실이 임금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이 그림만 보세요. 맨 뒤가 하얗죠. 이 그림의 윗부분 겨울이에요. 왼쪽은 단풍 들었죠. 네. 가을입니다. 아래는 녹색이죠. 그건 뭐예요? 여름. 서머라고 합니다. 그 오른쪽이 봄이에요. 그러면 저 안에 둥근 것이 뭐냐면 해가 돌게 돼 있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걸작이 옥루예요. 그래서 이 해가 높낮이를 달려서 계절에 따라 높게 낮게 돌아요. 그걸 자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물시계의 개념에다가 천체 운행까지 돌아가게 해서 세종대왕에 와서 보면 지금이 봄의 어느 쯤이구나. 해가 이 정도 되니까 백성들이 농사를 어떻게 하고 있겠구나. 이런 거를 직접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보려고 하는 뜻의 표현이 된다. 그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까 왜 이렇게 많이 지었냐고 했는데 많죠? 네. 그 핵심은 때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요. 농사 때. 모든 게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 과학기가 필요하고 시계가 필요하잖아요.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부가 천문 장비가 필요하고 그런 관측 기기들이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과정이 숨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생활을 위해서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세종대왕 하면 훈민정음, 한글 이런 걸 먼저 떠올리지 이런 천문과학유산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잘 안 알려진 걸까요? 제가 몰랐던 걸까요? 질문이 정말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구성 작가님이나 PD님이나 이 시나리오 작성할 때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꼭꼭꼭 질문을 핵심을 잘 만들어줘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둘이 진행할 때도 훨씬 지금 부드러운데 제 위에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과학교사였기 때문에 네. 서양과학 이 책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서양의 네. 출발, 우리 민족과학의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과학교과서에 민족과학이라는 파트를 따로 좀 독립시켜서 옛날 시기부터 우리의 과학이 수학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 단어만 좀 배워서 자긍심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원리를 알아야 세종이 왜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존경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관측기구다. 각도기를 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천체 운행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별자리고 임금과 천문학자가 보는 천문 역소고 그리고 이건 규표예요. 그림자가 사계절 24절기마다 길어지고 낮아지고 계속 하는 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규표라고 하는 이런 기기도 있고 또 안구일구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낮의 시간을 측정한다면 여기 지금 보면 실에 의한 시계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이나요? 그림자? 네. 그럼 여기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소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자축인묘 진사오미만 12시간을 알게 되면 시간이 몇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앞면도 시계, 뒷면도 시계예요. 해가 높이 올라가면 윗면을 있고 해가 아래로 내려가면 아랫면이 생겨요. 두 개의 시계를 갖고 있어. 오른쪽에 있는 천평일구 같은 현주일구 같은 것들은. 그 다음에 밤의 시간을 이렇게 재개하고 즉 이러한 구조들을 알고 또 이걸 만든 배경을 이해한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러한 우리 민족과학을 좀 접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자긍심,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긍지 이런 것도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런 세종이 남긴 천문과학유산을 봤을 때 그럼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관객들도 저랑 이 세종대의 과학유산을 통해서 보면서 뭔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느낌 중에 하나는 1443년에 명나라 사신이 올 때 가느대를 헐으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임금이 그렇게 19년간 연구하고 집중해서 세운 가느대를 헐으라고 할 정도면 네. 중국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많은 유산들이 자랑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숨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주정신인 거죠. 제가 이제 이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우리 관객들이 읽어보실래요? 저거를 어제 제가 쓴 거라서 가져온 게 아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선의 땅에서 조선의 하늘을 잇고 조선의 달력과 조선의 시계를 만들어 조선 땅의 백성들에게 조선의 때와 시를 알려주어 풍년을 이루고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했던 세조.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극복하고 했다는 거예요. 천자만의 영역이잖아요. 4대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43년 되면 한글을 만들어내서 또 명과의 충돌을 앞두고 있어요. 자국의 언어를 만들어내죠. 글을, 문자를. 그런데 그 끝에 보세요. 그 당시에 국제관계 속에서의 세종정신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관객들도 이 시대를 연상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예요. 네.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조선의 하늘과 땅에서 이제 오늘 통일한국의 땅으로 우리 민족의 땅으로 시야를 옮기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늘과 우리의 시계를 세운 세종의 자주국방 세종. 당시 명예사대하는 상황에서도 자주를 놓지 않은 세종. 기쁘죠? 이 사진 보면. 정말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로 환해집니다. 우리가.
온 국민들이 기뻐지고 미래가 밝아져요. 맨 끝에가 플러스 516 써있죠, 제가. 그래서 네. 어제 다시 추가한 겁니다. 플러스 516. 자,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민족이고 우리 빗줄이고 한결이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그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딱 읽으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위하고 우리 국민들의 평화를 위하는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전략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일으켜야 되는 것은 태조가 받았던 천명 있죠. 조선왕조를 창업한 천명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였어요. 그 천명이 하늘이 내려준 권위였어요. 너는 이제 조선을 통치해도 된다고 하는. 그거를 아래로 내려와서 세종은 백성들을 향했잖아요. 예민. 그러면 이 시대 우리가 태조의 천명은 뭐냐? 남과 북의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민정신은 뭘까요? 이 시대 세종에게서 우리가 받아야 할 애민정신은 바로 이겁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어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주는 것이 저는 진정한 애민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이 네. 왔어요. 점점점 해놓은 건 우리 관객들이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대답을 해볼까요? 오늘 세종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주 통일? 박수를 한번 칠까요? 네. 결론을 내는데 1시간 다 걸렸네요. 그죠? 네. 선생님, 근데 이런 말씀이 저는 세종대왕의 이야기라고 해서 과거의 역사만 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역사를 알면 지금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네요. 네. 오늘 제가 더 배우는데 옆에서. 이렇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세종에 대해서 더욱 공부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 콘서트 타당. 지금부터는 관객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네, 세종에 대해서 혹은 장현근 선생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있대. 가서. 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는 양구19 해시계 키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하십시오. 앉아 질문 드릴까요? 일어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나갈게요. 탐나서 손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희도 물론 남부일부를 보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른 채로 배워왔던 세대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데 관심이 있고 근데 이제 사는 거에 관심이 생기는데 저는 안부일부를 모형이든 아니면 직접 제작해서 집에 넣고 실제로 관측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예, 가능합니다. 시중에 이 키트 말고 시중에 발명 특허를 받은 게 있어요. 모형인데 특허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교하다는 거죠. 특허를 받을 만큼.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발명영재들을 지도한 적이 있어요. 한 2년간. 그때 그 키트를 가지고 한 10차시 정도의 프로그램을 이걸 다 그리게 하고 24방에 채우고 줄 그어서 각도 15도씩 계산해보게 하고 그걸 시간으로 바꾸게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갑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게 해요. 키트를. 그리고 키트 만든 데 나가서 측정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맞으니까. 그럼 맞고 시계로 보면 안 맞거든요. 그게 조선의 진짜 시계예요. 우리 손목시계는 가짜예요. 평균시계야, 평균시계. 일정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돌지 않아요. 어느 때 12시인데 해가 오지도 않아요. 우리 머리 위에. 12시가 지났는데도 해가 오지 않을 때가 있고 12시도 안 되는 해가 머리를 지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게 하늘의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보정하는 걸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과학과 어떤 천문 이런 것들도 수준 높게 심화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키트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 말씀드릴게요. 상품 어디 있죠? 네, 상품이요. 직접 선생님께서 주시네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간의대 그 부시라고 명나라에 예, 가느대 네네. 헐어라. 네, 헐라고 했는데 실제 헐었나요? 예, 실제로 헐었죠. 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네요. 근데 다른 데 옮겨 지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다른 데 옮겨 지었겠죠. 그리고 후대도 관천대라고는 계속 남아서 옵니다. 아, 그리고 동벌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벌도. 저쪽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이렇게 그린 게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실제로 천문기기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 천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풍경각 안에 있는 농물을 진짜 보고 싶네요. 너무나. 그거를 지금 아까 그 모형을 네. 현재 저도 전국 다녀보는데 그 모형을 제한한 데가 거의 없어요. 네. 그것만 볼 수 있다고 하면 실제로 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돌다가 높낮이를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그렇게 제안을 해놨어요. 대단한 거죠, 오늘라고 하는데. 이 10,000원짜리 혼천의가 네. 전에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라 중국 건 해가지고 좀 말썽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는데 우리 거라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놓이네요.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1421년에 장영실을 포함해서 천문학자들을 불러옵니다. 윤사홍이라든지 최철구라든지 이무림이라는 천문학자를 불러서 너희들은 사신단의 비밀리에 끼어서 명나라에 가가지고 흥경각하고 보루각을 베껴와라. 혼천이를 모방해서 그려와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실제로. 그래서 그 파견을 갑니다. 그거를 그려오게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10,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것 때문에 이 지폐가 나올 때 중국에서 사실 상당히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왜 자기네 혼천이를 가져다가 국보라고 하고 10,000원짜리 집어넣느냐. 그런데 이건 서로에 대한 불이해에서 오는 거예요. 그 중국의 혼천이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막대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규라고 하는. 저거는 우리가 지금 10,000원짜리에 있는 것은 혼천 시계 중에 일부분인데 혼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1669년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이 10,000원짜리를 만들 때 그 혼천 시계의 추진장치, 동력장치가 옆에 있어요. 그거를 떼내고 얘만 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중국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서양 천문학자가 이런 얘기예요. 전 세계의 과학박물관에 조선의 혼천 시계를 다 전시를 해야 된다. 동력장치에서 하루에 회전을 하면서 혼천이가 돌아가게 만든 작품이거든요. 대단하죠. 그게 10,000원짜리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질문을 구도로 해서 상품을 더 큰 걸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세 분 더, 예. 아니, 선물이 너무나 욕심이 나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발로디는 스승이시잖아요. 아유, 너무 제 과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요. 네. 선생님의 수업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제가 선생님들 연수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교원 연수에서 연수원이나 지역교육청이나 또 교사단체나 이런 연수회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기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혼자라서 또 해주기가 어렵고 학생들을 위해서 뭔 요청이 오면 들어주기가 좀 어려워요. 특별한 건 아니구나. 근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사사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다는데. 자, 마지막 하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이 차지할 수가 없어서. 후라의 가면 12사도가 나오는 시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안 가봐서 있어요. 네. 대단하다고 하는데 예. 정밀도라든지 이런 그런 비호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물건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우리의 이 안구일구는 오차가 거의 없어요. 시간이 지금처럼 옛날 시계가 뭐 엉성한 게 아니고 14분 24초, 2분 24초 초 단위로 끊어내서 측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래야 1년의 길이 365.241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정확히 쪼개내서 역설을 만들고 그래야만 일식과 월식을 관측해낼 수 있어요. 그런 정밀도가 돼요. 그러니까 안구일구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정밀도를 가지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인식이 전환되고 정말 그렇죠. 세계 모든 박물관에 이런 안구일구가 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네, 감사합니다. 제가 경복궁에 설치되어 있는 그 안구일구를 예전에
외국인들이 있을 때 영어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박수치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 영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뭐 제가 나만 알아듣는 영어지만 해석은 그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 설명했는데 이 신비함에 박수를 막 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좀 애석한 거죠. 이제 뭐 이게 유튜브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 시간이나 역사 시간이나 과학 기술 시간이나 이럴 때 오늘 이런 것들을 시청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세종의 정신도 배우고 과학의 원리도 터득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선생님 따라서 무대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장영근 선생님과 함께 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백성을 뿌리로 생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세종대왕에게서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많은 걸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객석을 메워주신 분들께 끝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참 좋은 시기에 그리고 이 남북관계가 이렇게 해빙의 모드로 가고 두 정상이 두 번씩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뢰가 구축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고 10여 년 전부터 자주 통일을 부르짖어 왔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자주 통일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늘상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비로소 저는 진정으로 일제강점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많은 음악 함께 들어주세요.
네, 와, 너무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무대 위로 나가서 장전 씨를 만나볼 텐데요. 마이크를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상을 또 이렇게 예쁘게 갈아입고 나오셨어요. 네, 조금 신경 좀 주셨어요. 먼저 다담을 찾아주실 관객분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해피니스의 해금 연주를 맡고 있고요. 여기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에 연주하고 있는 해금의 장지연입니다. 오늘도 함께 연주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여기 타악에는요 박태영 씨입니다. 네, 여기 피아노에 조경진 씨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연주하셨던 이 유기 그릇이죠. 전통 악기죠. 뭐라고 이름이 뭘까요? 소리가 너무 예뻐서 정말 예뻐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보통 옛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녹그릇 하나씩은 다 집에 있으셨죠? 지금 이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똑같은 건데요. 이건 정주라고 합니다. 정주라는 악기라고 합니다. 네, 주. 정주요? 아, 네, 그렇군요. 저는 이 정주 소리도 참 좋았지만요. 또 해금 소리가 이렇게 애잔한지 몰랐어요. 근데 또 오늘은 피아노 그리고 퍼커션과 함께 호흡을 맞추셨는데 이렇게 서양 악기와 함께 연주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통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요. 네. 개인적인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연주를 하고 싶어가지고 팀을 결성했는데 네. 여기 조경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다른 팀 활동할 때 음반 작업도 같이 하면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음악에 호흡을 맞췄던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팀을 결성하게 됐는데 저희 팀 이름이 해피니스인데요. 네. 해금의 앞글자 해, 아. 피아노의 앞글자. 네, 그래서 해피. 그리고 니슬은 우리가 이제 뜻풀이로 한다면 행복함, 뭐 만족, 기쁨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가 음악을 하면서 함께 호흡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음악을 하고 또 그거를 우리끼리만 갖고 있기 너무 아깝고 여러분들께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팀 이름까지 들으니까요. 아, 내가 이 곡을 들으면서 그래서 행복함을 느꼈구나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연주해 주실 곡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이제 작곡과 편곡을 맡고 있는 저희 팀의 조경진 씨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다단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는 임교민 씨라는 작곡자분이 선물을 또 해주셨어요. 저도 오늘 선물을 받은 곡을 아까 선물 연주했던 곡과 네. 그다음에 이번에 아리랑하고 이에 이렇게 연주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을 때 아리랑 같은 경우는 익숙하니까 좀 더 애잔하고 감성적이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이해 같은 경우는 경기민요의 태평가라는 선율을 주제로 해서 네, 그렇게 작곡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오늘 공연을 지켜봐 주시고 저희와 함께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공연 전에 인터뷰가 너무 떨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도 안 떨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곡을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곡인 건가요? 네, 그럼 앵콜곡 다시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어 콘서트 단합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달이 끝나는 날이 다가오거나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 싶기도 하고 다음 달에는 어떤 계획을 세울까 고민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의 5월은 어떠셨나요? 네, 혹시 미련이 남아 계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아직 내일 31일 5월의 마지막 남은 하루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5월에 대한 기억도 또 6월에 대한 준비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달의 하루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그럼 6월의 다담을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에는 질환지교를 꿈꾸며의 저자 유한진 시인을 이야기 손님으로 모시고요. 여성 국악 실내 악단 다스림이 출연해 아름다운 우리 음악을 선사해 줄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6월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